네. 교수님 같은, 평론가 같은, 기자 같은. 이 중에 뭐가 맞아요?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은 많아. 이렇게 질투를 하십니까? 한 주에 2번 국제뉴스 공부 겸 리포팅 받는 시간입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국내도 만만치 않았는데 며칠 사이 국제도 좀 시끌시끌하대요. 여기저기. 그렇죠. 뭐 어떤 나라는 뭐 왜 대통령이 둘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네. 일단은 우리한테 일본 이거 큰일이고 아베 총리 어제였던가요? 네, 그 어제죠. 시정연설. 네, 네. 그건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겠어요. 네, 어제도 네. 우리가 일부 뉴스 브리핑에서 짚어보긴 했지만 자 우선 처음에 일본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을 했는데 한국 관계 부분은 아예 뭐 무성의한 거 아니냐 또는 아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한마디도 안 해버렸어요. 그냥 그랬죠. 원론적인 한마디 하고 미국 북한에 대해서는 연내 수교하고 싶다 그러면서 뭐 한마디 붙이기도 하고 이래서 네. 이게 뭐 삐져가지고 우리는 이러나 뭐 그런 건데 왜 말도 안 했다니까. 뭐 속 마음이 이제 본인만 알겠지만 이게 이제 삐졌다고 보기보다는 철저한 전략에 의한 그런 그 무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연설인데 말하자면은 무슨 그 주변 외교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이게 지난해를 한번 결산하고 올해 이제 일본의 어떤 그 국정 과제를 한 제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복지, 교육 문제를 포함을 해서 경제 뭐 어떤 기획, 그 다음에 민생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본의 외교 관계 이런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도 올해 일이 많습니다. 일단 그 천황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일왕이라고 부르지만 예. 이번에 바뀌죠. 그러면서 헤이세이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롭게 이제 다른 일본 입장에서 이제 다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아키히토 국왕이 네. 물러나고 아들에게 이 아들에게 넘겨주고 이제 물러나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올 봄에 이게 이제 교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 이제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외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 하면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 그 4개 나라 이제 거기다 이제 북한 이렇게 해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육자회담이니 이런 것도 다 그런 틀인데 그렇죠.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의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시정 연설을 하면 이게 5개의 나라, 일본 우리는 뭐 북한을 나라라고 안 합니다만 일본은 나라라고 하니까 이게 5개 나라를 쭉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미국 관련해서는 뭐 기축 동맹이라고 이 얘기를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미일 동맹은 어떤 기축 동맹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뭐 정상 궤도에 거의 올라섰다. 아주 자신만만한 투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와 관련해서 이제 상호 신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그 낙관적인 전망.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까지 일본은 그 북한에 대해서는 그 가장 그 적대국시하면서 그 사실은 그 지금까지 뭐 안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 국방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곤란해진 것이죠. 북한을 염두에 두고 그 아베 총리의 지금까지 어떤 안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먹혀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니까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북한과의 그 동안의 이제 관계를 청산하고 저 정상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겠다. 정상화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저 새로운 메시지가 나왔죠. 잠깐만요. 네. 혼자 북한하고 수교하고 싶다. 그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응해주고 그렇죠. 뭔가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1963년에 했지만 그 배상권 네네. 그 전후 그 배상권 처리 문제도 북한은 우리와는 차원도 다르고 채널도 다르고 네네. 액수도 다르고 개념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아베 혼자 우리 저 수교하자고 해봐야 맞습니다. 될까요? 그 당연히 어렵죠. 이제 네. 그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신데 지금 그 일본 입장에서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양국이 뭐 양측이 수교를 한다. 예.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배상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그 관련해서 갈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렇죠. 북한이 그 대충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걸. 그리고 그 당시 액수하고 지금 액수하고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일본이 무슨 수로 감당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있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쏙 빠져버렸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말, 강꼬꾸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그게 뭐냐면은 북한하고의 관계 정상화 이야기를 할 때 한국과 미국과의 이게 긴밀한 협의를 한다. 그 이야기 한 번.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뭐 하나만 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이제 한국과의 관계 이런 얘기는 전혀 쏙 빠져버렸거든요. 그것을 이제 지난 어제였죠. 우리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예. 이 아베 총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넘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아까 이제 북한 수교 관련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하겠다 하면은 한국의 협조와 어떤 그 자문 동의 뭐 물론 무슨 우리 동의를 얻어야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우리 한국 측의 어떤 협조 없이는 북한 수교가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북한과 수교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때는 다시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좀 그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 일본은 한국과는 각을 세우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여러모로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뭐 군사적으로도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그래서 초계기도 막 이렇게 위협 비행을 하고 그렇죠. 방위상은 반대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 영상 공개해라고 아베가 직접 해서 그렇죠. 처음에 공개하면서 지금 둘이 한일이 확 붙었고 그렇죠.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뭐 우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일련의 흐름과 네. 일정한 전술적 목표 아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있었던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아예 패싱 그렇죠. 무시하듯이 말 안 해버리는 거.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해상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남쪽 바다며 이렇게 우리 해상에서 그 어떤 그 군사적인 예, 갈등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실무선에서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정보는 전달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일본이 이 낮은 그 비행을 한 이런 것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낮은 비행 아니고 예, 뭐라고 해요? 적어도 비행. 적어도 비행을 한 것이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 일본 측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러면 이제 그 실무선에서 이번에 너희 왜 그랬냐? 이래서 그랬다. 그랬구나. 알았어.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그런 어떤 노림수 그래가지고 실무진의 어떤 반대를 불구하고 발표해 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대내용 정치 문제로 그냥 질적 변환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일본 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잘 먹혀 들어갔다는 거죠. 예, 예. 그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다가 예.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50%까지 다시 올라갔다는 것이죠. 50이요?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팍 뛸 수 있나? 할 만한 장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차원에서는 우리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닙니다. 근데 네. 좀 이런 말까지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비열하죠. 난 또 이런 말까지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잔뜩 뭔가 하고 기대 겸 긴장했더니 비열하죠.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 이제 본인의 품격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비열한 거리를 만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그럼 뭐야? 어쨌거나 30%대에서 헤매던 지지율이 불과 한 달이 채 안 된 네. 한 2, 3주 사이에 50%까지
20% 포인트 이상 뛰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일본의 여론이 또 그렇게 쉽게 막 움직이나 그런 생각도 소위 들고 결집 효과 이게 아주 우리가 네.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라는 거죠. 아무튼 좀 더 지켜는 보십시다. 네.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네. 지금 아베가 펴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 이건 분명히 어떤 계산과 의도된 시간표상과 소재도 잘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베 입장에서는. 예. 이 전략이 언제까지 맥힐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어쨌든 당분간은 이런 전략이 계속 먹힐 것 같은 것이 사실 우리가 아베 총리가 처음 이제 집권을 한 거니까 두 번째 집권을 한 것이 2012년 아닙니까? 네. 그 뒤로 아까 이제 우리 시정연설 말씀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정연설에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뭐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조금씩 한국을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격화시키는 것이 보이거든요. 쭉 비교를 해보면 2013년, 14, 15, 16, 17 예외 없이 조금씩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 이제 올해는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사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핑계로 한 번 더 격화시키고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근데 과거의 그 과거사 문제 그리고 이번에 오늘 저 안타까운 소식 들렸습니다만 김복동 할머님 네. 서울 가셨잖아요. 전 그 소식 들으면서 좀 거꾸로 솟았던데 어쨌든 그 과거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도덕적 어떤 우위성을 우리 한국에다가 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예. 통과도 시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는 충돌은 하되 뭐 이렇게 좀 도덕적인 우위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런 동해상을 포함한 그 군사적인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그 국제 여론이 왜 한국하고 일본은 자꾸 저러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문제 있다. 그렇죠. 양비론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일본은 본전 그러니까요. 하고도 남네. 충분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차원에서 한번 투자해볼 만한 장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외신들의 이제 보도도 이건 거의 냉전 수준이다. 일본의 프랑스의 피가로 신문에서도 한번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과거에 그 프랑스의 철학자 레이몽 아롱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냉전 시대 20세기 중반 냉전 시대를 전쟁은 절대로 안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화해될 기미도 안 보인다. 이제 그런 걸 그때 냉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딱 그거다. 열전은 아니지만 예. 실제로 전쟁을 할 일이 없겠지만 예. 이건 도대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의 미소 냉전을 지금의 한일 갈등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그 도덕적인 어떤 우위에 설 수 있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 뭐 둘이 아웅다웅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림수가 적절하게 이들이 판단하기엔 먹혀 들어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재미를 좀 본다고 판단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더 이런 기조를 갈 한동안은 이걸 더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미 대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상당히 급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도 행동 그렇죠. 수정을 하겠죠. 그렇죠. 이 전략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한국과의 관계도 다시 유화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무튼 있다는 정리할 것 하나는 지금 네. 임 소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 건진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초계기의 우리 측 배, 군함의 함정에 대해서 위협 비행, 저고도 비행, 선외 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도발로 네. 본 게 아니고 네. 둘이 지금 투닥거리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 뭐 잘못됐고 나쁘다기보다는 또 저 사람들 또 붙네 독도 가지고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외무 그리고 국방 라인에서 당연히 체크하고는 있겠지만 네. 우리도 우리 주변 문제를 외국이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는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죠. 접근을 해야겠죠. 그렇죠. 국민들도 잘 알아야 네, 되는 문제라는 우리가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고 있다 화를 내기 전에 외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자, 한국 국민 노릇하기 힘들어.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거 황당했어요. 지난번 때 이 말씀을 하시자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먼 나라고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주 미뤘던 게 좀 미안스럽긴 했지만 베네수엘라에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2명이 됐고 베네수엘라 예. 그걸 또 어느 한쪽을 뭐 합법 정부로 인정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죠. 그거 예. 가지고 뭐 유럽, 미국, 소련, 러시아, 소련이래. 예. 러시아, 중국이 뭐 쪼개지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브리핑 해줘. 간단하게만 요약을 드리자면은 예.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 아닙니까? 몰라요 누군지. 마두로 솔직히. 대통령이 예. 이제 그 차베스 유고 차베스라고 이제 과거에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사망한. 그렇죠. 사망을 했죠. 그 뒤로 후계자로 마두로로 이제 했는데. 예,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하고 있다가 네. 그다음에 지난해 선거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임기가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차베스의 말기 시절부터 사실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석유 팔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부유해진 나라인데 물값이나 맥주값보다 석유 매장량이 뭐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석유값이 더 싸다면. 근데 이걸 너무 많은데 이걸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떤간에 이제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석유값이 뚝 떨어진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마두로 대통령으로 넘어왔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이제 관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가 아주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거를 뭐 일부에서는 뭐 좌파 포퓰리즘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우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그건 뭐 그쪽으로 몰 거보다는 그 지경으로 국내 경제가 개판이 되고 추락했는데도 마도로가 일단 재선에는 성공을 했습니까? 재선을 성공했는데 그때 그 선거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야권의 유력 주자들을 꼼짝을 못하게 예를 들어 가택연금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되면서 이게 선거 이건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런 말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정 간섭이라고는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이 과이도라고 하는 그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때다 베네수엘라를 이게 어떤 의도든 간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정당한 어떤 윤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던 어떤 실리 본 자국의 실리를 접근을 하던 간에 이때다 이게 적기다라고 하면서 일부 국가들이 이 과이도 그 소위 자신이 내가 임시 대통령이다 선거 다시 하자라고 하는 그 과이도 국회의장에게 힘을 실어줘 버린 것이죠.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은 미국과 유럽 서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그 미국과 항상 같이 움직이는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이른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그렇죠. 국회의장 당신이 뭐 맞소 우리는 당신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선 그 뒤에 이 베네수엘라하고 원래 친했던 나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현재 정권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좌파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미 대륙에서도 소위 좌파 정권이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국가들은 여전히 마두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원래 베네수엘라하고 가까운 나라들이고 이란 갈래가 잡히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이란 이쪽이 마두로 그다음에 미국, 유럽,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과이도 국회의장 이런 식으로 국제 여론까지 쫙 갈라져 버린 거죠. 두 명의 대통령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극심한 내정과 선거 부정, 그에 항의하는 국회의장, 그렇죠. 그리고 차제의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을 어떻게 좀 치워보고 싶은 미국, 유럽과 그 안에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린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는 기존 대통령을 그래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 뒤에는 또 석유라는 게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뭐 여기도 간단히 해결될 목 같지는 않네요. 이게 보니까. 잘못하면은
내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리비아 사태 기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내부에서의 어떤 그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뒤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전복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그런. 지금 이번에 그 존 볼턴 안보보좌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기자들 앞에서 뭐 이렇게 종이를 하나 딱 들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목이 보이게 딱 보이게. 자기가 글씨를 뭐라고 썼냐면 콜롬비아로 군 병력 5,000명 집결 이렇게 써놓은 거를 이게 실수라고 봐야 되니까 이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일부러죠. 기자들한테 보이게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이. 아니 나래도 그거 안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둘째 하지.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에게 이제 보내는 시그널이다. 까불면 이래 된다. 이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이 그 리비아 사태 같이 뒤에서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갈. 임 소장이 거기 우리하고 시간이 정 반대니까 네. 우리 시청자를 대신해서 밤에 쫑긋해서 워치하시고 별거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마지막 질문 짧게. 예. 그 국회의장은 덜 사회주의적인. 근데 정당 자체는 진보 정당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청년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둘이 사상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그렇죠. 근데 부정선거에다가 너무 페어하지 않았다. 무능하고 부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이 나라는 그 치약 사러 갈 때 뭐 돈을 큰 가방에다 넣고 가야 하고 그때부터 좀 심란하고 네. 게 많은 나라인데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가택연금 그런 걸 하나군요. 일본부터 지구청 반대 베네수엘라까지 다녀왔습니다.